지금 가장 지방자치단체 중에 큰 어려움은 그 지방 재정 문제 아니겠어요? 네. 다들 그 지방 정부별로 지출 부분은 크게 늘어나고 또 세입 부분은 크게 위축돼 있고 거기다가 국가가 쏟아내는 그 복지 정책은 상당히 늘어나고 경기도로 들어오면 또 경기도가 그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짐으로써 기초자치단체로 당연히 교부금에서 매칭돼야 될 것도 크게 축소시켜 가지고 전년도보다도 도비 지원이 확 줄었고 그랬어요. 이런 정도로 지금 모든 지자체가 지방 재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허덕이죠. 우리 시 경우는 이제 지방 재정 건전성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것을 우선 그 성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채가 뭐 3천억대에서 400억 정도로 대폭 줄었다. 예. 예. 3천억대에서 300억대로 줄었습니다. 300억대. 예. 그래서 90% 가까이 부채를 줄이는 건데 아시다시피 이것은 뭐 저만 혼자 된다는 건 했다고 된다는 건 아니고 의회도 그런 기조에 같이 협력해줬고 또 우리 시가 썼던 그 정책들이 잘 그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크게는 그 지출 중에 불효불급한 것들을 일단 막고 줄이고 그리고 또 세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국비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 사무소를 만들고 그 국비 확보를 더 치중했다든지 또 새로 지어야 될 많은 시설들을 기존의 시설들을 리모델링해서 썼다든지 그리고 행사성 경비와 저 업무 추진부터 30%를 줄이고 시작했다든지 그래서 그동안 우리 시가 벌였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방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효과를 발휘해서 지금 다 재정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훨씬 그보다 덜하고 정상적 지출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이 됐어요. 이제 2011년 그 시민들과 함께 환경수도 선언을 하고 2030년까지 CO2 가스를 40%를 줄이겠다고 하는 30%를 줄이겠다고 하는 굉장히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했어요.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도시든지 그런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도시 같은 경우 생태교통 메카 도시가 되겠다는 걸로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을 이번 9월 한 달 동안 행궁동에서 차암릉 거리 사업을 했죠. 그랬더니 차를 빠진 데서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새로운 도시를 그 도시의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을 성과로 꼽을 수 있죠. 그래서 구도심을 어떻게 복원하고 재생시켜야 되는지 방향도 제시하고 또 미래 도시교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그 메시지도 전 세계에 던질 수가 있었던 거죠. 한 동네에서 한 달 동안 차량을 빼놓고 그동안은 무동력 교통수단만을 활용하고 대중교통수단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생활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 불편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지만 해보면서 불편이 큰 게 아니라 훨씬 더 이득이 얻어지는 게 많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시금석을 만든 거죠. 그것이 끝나고 지난 11월 13일 날 300인 원탁 토론을 했어요. 그때 참여했던 주민들 다 신청받아서 참여하게 해서 거기서 이 동네를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이냐, 앞으로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거기서 차 없는 거리를 적어도 주말만이라도 하겠다. 또 차량 통행도 양방향으로 돼 있고 또 일방 통행으로 하겠다. 또 차량 속도도 지나가더라도 그 학교 스쿨존이 30km인데 여기는 20km로 하겠다. 뭐 이런 과감한 주장들이 다수 의견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새롭게 우리가 생태교통의
메카 도시가 되는 데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도 더 확충하고 걷고 싶은 보행자 거리도 더 확충하고 그리고 노면전차 같은 대중교통 수단을 과감하게 도입하는 기반도 만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도 원도심을 그 재개발로 아파트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도심을 골목길 같은 것 정비, 보행환경 정비, 가로환경 정비를 통해서 새롭게 살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었던 거죠. 실제로 우리 정조대왕이 만든 유산 중에 그 화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형의 문화유산 아니겠어요? 그거 외에도 정조의 컨텐츠 중엔 효도, 아버님께 대한 지극한 효성, 그거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실학이라든지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겼던 세계 기록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무형의 유산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유형의 문화유산과 무형의 문화유산을 잘 엮어서 이것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관리하게 되면 지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이 안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쭉 50년째 수원 화성문화제를 해왔고 화성국제연극제를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콘텐츠가 돼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머무는 관광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체험을 하는 관광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롭게 학생들이든지 시민들에게 21세기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느낌을 줄 수 있게 하는 관광 이걸 할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이제 유스 청소년들이 머물면서 유스 호스텔 같은 것도 더 확충하고 또 한옥형 체험 관광도 하게 하고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짓고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 산업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더 유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2016년이 수원 화성이 축성된 지 22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때를 목표로 수원 방문의 해를 국가적인 대대적인 사업으로 펼치려고 지금 한참 준비 중에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에서는 광역은 인권 관련된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그 조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인권 전담 부서를 만들고 그랬는데 우리가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이 수원시의 슬로건이에요. 휴먼시티의 핵심은 인권이잖아요. 근데 인권의 문제를 행정 단위 속에서 구현하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제도나 여러 가지 행정적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1년 이상을 인권 조례를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가동시켰어요.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당장 그냥 제안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돼서도 활동했던 시민단체와 전문가와 행정이 같이 참여한 가운데 인권 조례를 만들고 그에 따라서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권팀을 만들어서 전담부서도 만들었죠. 경기도에서는 최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도 복지 문제가 좀 더 강화되는데 복지의 핵심이 인권적 가치에서 사람을 바라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돼서 이를테면 장애인들의 경우는 이동권 문제가 제일 크니까 장애인의 시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이동권에 관련된 보행과 관련된 또 모든 부분에 그 시각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사항을 추출하게 하고 그걸 갖다 배서로 만들어서 도시 구조를 바꾸는 일들 이런 것들을 해나갈 계획들을 다 잡게 그게 돼요. 다 인권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이제 우리 도시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이한 지금 행정 조직과 행정 위상을 갖고 있어요. 애매하죠. 예전에는 7, 80만일 때 옆에 군도를 더 포함시켜서 행정 단위를 넓게 하고 인구를 100만을 채워서 광역시로 독립을 시켰어요. 광주가 그랬고 울산이 그랬고 대전이 그랬고 다 그런 식이죠. 그랬는데 우리 시는 범위를 더 넓히지 않았는데 우리 시 행정구역 안에서
100만이 넘은 지가 벌써 12년이 됐어요. 네. 2002년에 100만이 넘었으니까. 네. 근데도 광역시는커녕 광역시 준하는 어떠한 행정적 또 재정적 권한의 위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오로지 50만 이상 되는 도시에 대해서 대도시라고 하는 것으로 몇 가지 특례적 행정 위임이 있을 뿐이거든요. 그 100만이라는 도시에서는 예전에 같으면 그냥 광역시로 됐으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광역시로 될 만한 인구는 넘었는데도 광역시가 안 있으니까 50만 도시에 대한 기준만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이익이 굉장히 많고 행정적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그 공무원 1인당 주민의 수가 우린 430명이에요. 전국 평균이 280명이에요. 50만 이상 되는 도시가 340명이에요. 370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행정 서비스에 불편함이 많죠. 거기다가 100만 도시가 된다는 것은 주위 도시들에서 블랙홀 효과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100만이라고 그러면 모든 인프라가 다 필요할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 100만 도시로 모여들어서 행정 수요는 훨씬 더 많은 요구를 받게 돼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조직은 과부하 상태예요. 수요가 요구되는 게 과부하 상태인데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데 광역시를 만들어 달라. 근데 광역시가 지금 수도권에서 100만에 넘는 데는 우리 하나지만 곧 100만이 될 때가 몇 군데 되다 보니까 광역시로 다 나가지면 경기도가 해체돼야 되는 현상이잖아요. 근데 지금 17대 국회 때 이것 때문에 전국을 70개 단위의 행정구역으로 완전히 재편하는 문제가 논의되다가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멈췄어요. 근데 그런 식의 개편이 되지 않는 한 우리만 광역시로 된다는 것은 경기도 단위로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광역시로 독립하지 않는 대신 준광역시의 여러 가지 그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00만 이상 되는 유일한 도시의 우리 이름을 따서 수원형 모델 이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그 안전행정 국회 상임위원회에 특례시라고 하는 걸로 이찬열 위원이 대표 발의돼서 지금 법안이 입법 발의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00만 도시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새 정부의 국정 과제 중에 하나가 100만 도시에 대한 특례가 마련돼야 된다는 것까지 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난번에 10월 달에 출범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거라고 보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특례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근데 지금 이제 자신들이 연구하는 결과 2월 달에 나오니까 그거 보고 나서 특례시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것은 제가 하고 싶지 않더라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자생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최소한의 단위의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 행정체계라는 거 보면 당연히 제한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난번에는 세 개 시의 시장들이 다 민주당 시장들이 저하고 같은 생각으로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저는 현실적으로 기대감이 높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사이에 저를 빼놓고 나머지 두 개의 도시에서는 사실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또 반대 입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공통으로 공약으로 다시 내세우기가 쉽지 않아서 내년도 선거에 그게 전면에 공약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그렇더라도 내재적으로 그 시민들이 갖고 있는 불만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고 또 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통합이 필요하고 생활권 단위로 묶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통합이라는 것은 저절로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걸 위해서 저희는 지금 광역행정협의회를 지금 구성해서 가동하고 있거든요. 일단 서로 상생하면 발전이 될 요소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것을 같이 해나가자고 하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통합은 결국은 최종적인 결단은 그리고 최종적인 결정은 주민들이 투표로 마지막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세계적인 통합이 안 돼도 결국은 더 이상 미련을 안 갖겠는데 그 전에 행정 공무원들이 반대한다고 안 돼서는 안 된다.
주민들이 어떤지를 최종적으로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지금 행정 단위가 동의 안 하면 주민투표 과정이 진행이 안 됩니까? 행정이 반대하면 명분을 못 만들어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더 통합을 하면 안 된다는 논리만 만들어지지. 주민투표 과정까지 못 가네요. 못 가요. 근데 주민들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주민들의 상당 부분은 이것이 훨씬 더 유효하다고 보는데 그 일종의 이제 각 지역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공직자나 또 그 커뮤니티에 그 여러 가지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본인들이 쉽게 그 잃는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이해를 안 하고 용인을 안 하고 수용을 안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 아니거든요. 더 큰 그림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민들은 주민투표를 하면 절대적으로 찬성이 높을 거로 보거든요. 저는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엄중함만 좀 인정을 하더라도 당연히 돼야 된다고 봐요. 근데 새누리당의 공약, 박 대통령의 공약이 대부분 뒤집혀서 그건 뭐 그 공약이라고 지켜질 거라고 믿어지진 않아요. 민주당만이라도 그걸 당론으로 선택한 이상 다음번 선거에 새누리당의 공천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그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될 때 진정하게 약속을 누가 지키는가를 갖고 주민들이 판단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그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이를테면 뭐 후보 난립이라든지 또 무슨 여성 그 대표성의 문제라든지 토색의 발호라든지 사실은 이것은 그 국민의 그 민주적인 의식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봐요. 미국 같은 경우 웬만한데 수십 명이 나와서 다 선거 치르고 후보자가 책자로 돼 있고 그러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후보 명부가 그렇게 많이 나와도 주민들은 자기가 선택한 후보들을 다 뽑아요. 우리 지난 4년 전에 선거할 때 8명을 투표한다, 6명을 투표한다, 이걸 누구를 찍느냐, 기호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말이 많았어요. 근데 유권자들은 다 알아서 지그재그로 가서 다 찍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국회의원 수준으로 국민을 봐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훨씬 위에 있다. 그거는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자기 기득권을 버리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뿐에 지나지 않는다고 봐요. 지역에 오면 쓸데없는 갈등을 그렇게 많이 양산하는 게 정당 그 배경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그 저하고 별 관계도 없는 이석기권을 갖고 정치적으로 계속 저를 흠집내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은 여야가 별로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당에서 시킨다는 거예요. 다음번 선거에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일종의 흠집내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쓸데없는 소모전이잖아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쓸데없는 소모전과 갈등의 요인들의 많은 부분이 정당 공천으로 비롯돼서 정당의 이해관계를 지방자치 안에서 자기의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하고 다음에 기회를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충돌되는 지점이 너무 많은 걸 너무 잘 알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7, 80%가 찬성하는 걸 왜 안 하겠어요? 국민의 뜻도 배반하는 거라고요. 오로지 국회의원들이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반드시 관철해서 그렇게 해야만 지자체가 자생적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틀을 갖는다고 봐요. 특히 지금 의원 같은 경우 보면요. 그 여야가 다 중선거 구제로 돼 있기 때문에 여야의 1번을 받는 사람은 무조건 다 당선이에요. 동반 당선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존의 현행을 보면 유권자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공천을 주는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다음번 의원을 확보하는 건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도 몇 사람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뭐 크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로 후보를 내세우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님도 그 일종의 야당을 분열해서 그 수도권에서 자멸하게 하는 일로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그분도 공약이 대선 때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 공천 배제를 했죠.
그 표방했었는데 본인의 말도 또 뒤집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유력한 후보들을 광역이라든지 또 야권이 분열되는 것으로 비춰지더라도 야권에서 승산이 있는데 이런 데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자멸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전략을 세우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쪽에서 제시하고 지향하는 정치적 그 지향점이랄까 개혁의 내용들이 민주당하고 상당히 가깝고 또 저처럼 시민사회 쪽을 배경으로 했던 사람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영역 자체를 축소시키는 일을 벌이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하철 시대를 개막하고 도시교통의 문제를 그 철도교통과 그리고 생태교통으로 이제 인프라를 완전히 바꿔내는 작업들을 지금 한참 하고 있죠. 교통의 문제가 모든 도시가 다 심각한데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원도심, 구도심권에 대한 재개발 문제예요. 이것이 지금 이제 다 부동산 경기가 꺼지면서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것이 다 그냥 지금 그 10년 가까이 완전히 그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원도심 재생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생태교통선 2013에서 일부 보여줬듯이 거기를 다 밀어내고 아파트로 짓는 게 아니라 그 골목길을 살면서 동네 공동체가 회복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패러다임도 바뀌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도시가 지금 이제 그 새롭게 많이 만들고 있어요. 또 도시 재개발의 문제에 있어도 그 출구 전략을 통해서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우리가 바로 탈출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도 지금 수도권 도시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그 현안들을 해결하는 방안이에요. 이제 원래 제가 세 개의 시가 통합되면 그 큰 비전을 갖고 일종의 그랜드 비전, 그랜드 플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추진하려고 했어요. 근데 통합이 1년 전에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딱 드러나고 나서 민선 5기 내에서는 우리 내에서라도 개발 가용지를 더 만드는 걸로 전략을 일부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랜드 비전을 충당하는 거에는 많이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세 개의 시가 통합되지 않더라도 그 전에 상생 발전할 때 우리 시 안에서 그 불균형의 문제, 동서 간의 불균형이 우리가 있고 구도심과 신도시 간의 불균형의 문제가 있고 또 그 지금 양극화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다 그 효과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하는 그런 그 플랜을 좀 잡고 실현해봐야겠다. 그리고 제가 행정 경험을 청와대에서도 쌓고 여러 가지 거버넌스식으로 쌓았어도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는데 행정했던 사람이 행정을 하는 것은 관행에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요. 외부적으로 의욕을 갖고 그 구체적인 정책을 준비했던 사람이 와서 행정 안에서 그것을 구현시키는 게 굉장히 좋은데 그때 행정을 일종의 우리 지역의 특성과 내용과 메커니즘을 그 수렴해서 하는 데는 또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이 한 번 뒤를 더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은 그분의 욕심이라기보다 일종의 마련된 계획을 실천해 나가고 실행해 가는데 필요한 최소 단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4년씩 2번 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간에 그 일종의 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지금 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아직 아무래도 제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역철도 구축, 우리 도시 기반에 아주 핵심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문학 도시를 추구하면서 했던 문화 인프라 확충 문제 있어요. 도서관을 포함해서 문학관, 미술관,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해서 박물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확충, 구도심에 대한 그 재생의 문제, 그 전통시장과 현대적 그 쇼핑타운과의 상생 발전의 모델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가야 될 과제인데 새로운 사람이 또 하면 이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현명한 지방행정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그 전에 이 사람이 정말 자질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 비리가 있다거나 이런 것 뭐 차치하고 그렇지 않은 가운데는 행정의 일관성과 그 목표에 대한 효과적 달성을 필요해서는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인 경우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내년에 재선도 좀 필수네요. 저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네, 우리 도시에 대한 그림을 그렸던 입장으로 보면 그래도 선택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예. 지금 중앙 정치권에서 주는 여러 가지 우리 그 상황들이 그렇게 희망적이지 못해서 참 답답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눈을 돌려서 지역으로 들어오면 민선 5기 동안 외부에 크게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역 단위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과 또 의미 있는 발전 그리고 그 희망적 그 정책들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실행되고 있고 우리 그 모든 네티즌을 비롯한 그 시민들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역을 들여다보고 지역 속에서 바람직한 발전의 대안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고 소통하기 시작한다면 저는 지역을 통해서 지역의 리모델링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국 정치 구조를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은 지역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단단해진 지역 정당,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리더십을 굳건히 지탱해주는 힘 이런 것이 있으면 중앙이 저절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그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심 갖고 지역에 참여하고 또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발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지역의 후보가 정당과 관계없이 누군지를 판단해내는 그 구조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